네? 제 이름은 김남덕이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강의한 지 올해로 10년 차인 것 같아요. 2006년부터 시작했고, 자동차는 비전공자예요. 자동차 상관없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그때는 99년도까지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주재했고, 2000년부터는 개발원으로 넘어갔어요. 시험 감독이.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었죠. 99년도 그때 이제 전국에서 7명 뽑았는데 우리를 그때 이제 7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고 몇 점인지 몰라요. 평균 60점 이상자만 뽑았어. 7명 중에 1명으로 뽑혔고 대인은 2008년도에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땄어요. 학원에 있으면서 2008년도에 5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5명이 왔어. 교수님 우리 좀 열심히 할 때 가르쳐 주세요. 그 해에 2명이 합격했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합격한 친구 하나가 현대가 있고 하나 동부 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다른 거 뭐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필리핀 가서 라면 장사하고 있어요. 교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오세요 그러는데 안 가고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 현대해상 들어가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나중 친구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합격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 나도 08년도에 걔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대인을 이제 취득을 했고 그래서 대인하고 대물 2개 자격증이 있고 서일대는 출강한 지 6년, 7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소속은 이제 두원공과대학교 자동차 손해보상까지 3년제 과정이 있는데 거기 2011년도 처음 학교가 개설되면서 학과 개설과 맞춰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임 교수로 그렇게 있고 학원은 원래 안 돼요. 이렇게 뭐 온라인에도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학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 올해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기업체 강의도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출제는 안 들어가요. 출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 안 되고 책을 출판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애들 가르치면 안 되고 기업체 강의 나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각서 써요. 최근 6개월 이내 외주 강의나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출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외부 강의 안 하냐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뭐 누구 이렇게 해서 허위로 해갖고 다 들어가. 하여간 좀 이래요. 이게 시험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나도 비전공자고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는 뭐 전공한 사람도 있고 비전공한 사람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 과목이 개설되니까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왜? 그냥 오전에 왔던 친구들이 다 같이 뭐 10몇 명 이렇게 해서 같이 들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이 쭉 빠져나갔는데 자동차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다 그만둬 이제 나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짤막한 시간에 자동차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맛보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깊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구조 정비하는 시간에는 뭘 가르치냐 하면 책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이 통일돼서 많은 책이 있으면 그걸로 교재를 삼아도 되고 하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책 쓴 거에 제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있는 챕터 하나를 떼서 자동차의 바디의 구조에 대한 거를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출판사에 있는 거를 그냥 카피해서 준 거예요. 제가 이거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책 카피해서 준다 해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카피해 드리는 거고 이거 왜 오전에 했던 보험 관련된 구조 이런 것도 이제 출판만 안 해 있지 관련되어 있는 거 다 내가 갖고 있는 책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니까 프린트해 주는 거거든요. 오전에 이건 또 약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 쭉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2차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1차를 패스해야 돼요. 1차를 패스해서 나를 만나야 그때 돼서 비로소 5월달부터 뭐 엑기스를 하든 모의고사를 하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걸 설명을 해주는 거지 지금은 이 과목 자체가 1차 시험용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1차 시험에 구조 정비할 때도 간략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정비를 한 4년째 하는 것 같아요. 4년 정도 올해째 강의 시작하는 것 같은데 1차 할 때는 좀 편했거든요. 왜? 사지선다행 찍는 거고 과거에 한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이런 형태로 간다 쉬운데 작년에 2차 문제부터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낼까? 크게 범죄 벗어나지 않을 거다고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 우리가 쭉 봤는데 8주 동안 본 거에서 한 70%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비슷한 문제.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만한 문제가 나는데 향후 한 올해 내년 한 3, 4년 지나면 이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이상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구조 정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출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반 학교 교수진들이 들어가요. 대림대 교수가 들어갈지 여주대 교수가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네가 80년대, 90년대 배웠던 자동차를 과목을 내는 거야. 여러분들 뭐 지금 학교에서 자동차 배우지만 처음 자동차 쪽 하면은 맨 먼저 배우는 게 엔진부터 배워요. 그렇죠? 엔진에서 뭐 엔진공학 이렇게 해서 토탈로 배우는 경우도 대부분 보면 가솔린공학 엔진, 그 다음에 디젤공학 엔진 이렇게 배워요. 맞아요? 샤시 부분도 하나하나 쪼각쪼각 배워. 가르치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 그죠? 그거를 한 과목을 다 해서 내가 8주 안에 엑기스를 뽑아서 비전공자가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봐봐요. 2년 또는 3년, 4년 동안 여러분 배울 때 중점적으로 최소한 2학기, 3학기, 6학기든 8학기든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최소한 한 5학기 정도는 자동차를 계속 배울 거라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안 그래요? 전공 5학기 이상은 계속 배울 텐데. 그 5학기 배울 때 한 교수가 다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엔진공학 할 때도 가솔린공학 가르치는 그 기관 가르치는 교수 따로, 디젤 따로. 다 틀리거든요. 그 샤시 쪽도 뭐 다 틀려요. 맞죠? 다 틀려. 그거를 어떤 교수가 들어갔는데 이 교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디젤 쪽 전문가가 들어갔어. 그러면 엔진에 대해서 내겠죠. 근데 다른 거 알아 몰라요. 어떤 문제 낼까요? 교과서 갖고 내는 거야. 교과서 갖고 내. 그러니까 이 박사 학위를 받더라도 디젤 쪽에서도 디젤 연소 부분 어디 부분에 박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박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한 부분은 깊게 어떻게 다 쉽게 낼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손해하정과 연결된 자동차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 충격으로 여기가 충격이 왔는데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임팩트가 어디까지 올지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서 이 부분까지 변형이 생겼고 이런 변형이 있다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진단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엉뚱한 문제 나와. 우리는 솔직히 보상하는 사람은 엔진 내부 뜯어볼 일도 없어요. 우리가 뜯어보는 거 헤드하고 블럭하고 연결되는 거 침수 사고 있을 때 얼마나 이게 뭐고 이런 정도 보는 거죠. 외부 충격으로 다만 구조를 이해하는 건 뭐냐면 외부 충격으로 왔을 때 땡깡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에가 뭐 이상하다. 엔진이 이상하다. 뭐 미션이 이상하다. 이게 충격인데 뒤에 흠이 딱 추돌해서 범버하고 백판넬 좀 꺾였는데 앞에 뭐가 뭐 대시보드에 있는 크래시패드에 있는 뭐가 안 된다고 막 이래요. 과연 그 정도 충돌로 충격에 힘이 왔을 때 그 부분이 과연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규명하는 게 솔직히 보상에서 손해사정사가 해야 될 건데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다 엉뚱한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최고 염려스러워요. 최고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 봐도 그렇게 뭐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그 난이도가 높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냐면 그 용어 정도 정의하는 거 자동차를 하는 그 정도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할 거고 자동차 관련된 책 뭐 갖고 있어요? 다음 올 때 좀 갖고 와봐요. 응? 갖고 있는 책 갖고 오고 책 없잖아. 그냥 와. 있어요? 소개받은 책? 어떤 거? 가방에 있어? 혹시 책이 있어요? 저건 누구 책이요? 표준 그 용어집은? 저 연수 갔을 때 제가 보면서 언제 학교에 저기 M&A 돼 있지? 상명대하고 기술연구소하고 하나 받았어요? 뭐 있어? 자동차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책을 이렇게
선정하기보다는 매주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이걸 보고서 좀 썸머리하고 좀 자동차에 대해서는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 책이 필요해요. 근데 연수원에서 만들어놓은 뭐 현영교 부장이 쓴 책도 있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 그냥 간략하게 쓴 거예요. 자동차 비전공자가 쓴 거 책이기 때문에 나도 책을 출판을 못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비전공자가. 그래서 우리 학교 공학 교수님들하고 나하고 공조로 해서 만들어놓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맞는 책은 아직 없어요. 부탁을 하지 나도 교수님도 책 좀 쓰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내가 쓰긴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계략적인 거 모의고사라든지 어떤 문제의 흐름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도 책을 비전공자 입장에서 나는 이 경영학을 갖고 있는 경영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좀 하기가 굉장히 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게 못하고 그런 강의는 왜 하냐?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학원에서도 뭐 해서 했는데 반응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왜? 내가 비전공자가 내 자동차를 배워왔기 때문에 비전공자 입장으로 이렇게 쭉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더 이해하는 게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하게 된 거고 제가 그 공부했던 내용대로 거꾸로 자동차를 기억하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준 교재는 70 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78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림이 지워져 버렸네? 왜 이래 이거? 47페이지 이후에는 그림이 없어져 버렸는데 49페이지 54페이지부터는 그림이 없어져 버렸네? 이 그림이 사라졌나 보다. 설명하도록 하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그 좀 보고요. 강의 때는 다른 얘기 할게요. 자,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라 대부분 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을 합니다. 기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이제 CC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동력 전달 장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션에 대한 게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미션 끝나면 동력을 전달하는 이제 구동축이 나와요. 프로펠러 샤우트가 어떻고 그 뒤로 가갖고 어떻게 해요? 뒷바퀴 구동한 중감속 기어는 어쩌고 이러고 나와요. 맞죠? 이 동력 전달장치 이렇게 나와요. 책의 교재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제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배기장치, 그 다음에 냉방장치 뭐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자동차 비전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기관도 보면 외연기관이 어떻고 내연기관이 어떻고 터빈 방식이 어떻고 제트 방식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를 공부하려고 딱 큰맘 먹고 딱 봐도 잘 몰라요. 체계적인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런 형태로 저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맨 먼저 부모님 아버지 차 타고 어머니 차 타거나 아니면 타면 자동차를 맨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를 딱 탔어. 아버님이 하는 일이 뭐부터 해요? 딱 타서 기관 본네트 후드 뚜껑 열어갖고 뭐 부동력 점검하고 브레이크 오일 뭐 점검하고 엔진오일 점검하고 그리고 차를 타요? 요새 차가 져서 안 해요. 먼저 앉아서 뭐예요? 운전석에 앉아서 뭐부터 할까? 크랭크인 시동부터 걸죠. 우리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동차 비전공자가 자동차를 접할 때 맨 먼저 시동키를 키 언을 하면 뭐가 움직여요? 얘가 건전지, 이거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배터리를 통해서 뭘 움직여요? 얘가 시동 전동기라고 있어요. 스타터 모터랑 시동 전동기가 있거든요. 시동 전동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플라이휠이나 엔진 플라이휠이라는 거에 동력을 전달해서 잠자는 거인을 깨워요. 그러면 크랭크인 하면 얘가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가 시동 전동기를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서 플라이휠에 힘을 걸어주면 얘가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운기 딸딸이 알죠? 보면 손으로 막 돌리잖아. 텅텅텅. 이제 플라이휠 돌려서 시동을 거는 거거든.
그러면 플라이휠이 돌면서 엔진이 비로소 가동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엔진은 직선 운동을 합니다. 피스톤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직선 운동을. 그러면 얘를 접속을 했다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클러치야. 클러치가 여기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얘를 동력을 전달해. 이게 미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 매뉴얼 트랜스미션 하는 거는 이제 수동으로 1단, 2단, 3단 이렇게 기아를 변속하는 거고, 오토 트랜스미션은 자동으로 유성기아, 이 오일에 의해서 하는 거고, CVT는 뭐 이제 무단 변속기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과도기 정도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대 중에 한 80몇 대가 오토미션이 출고가 되고 있는데, 매뉴얼 트랜스미션과 오토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동력을 전달하는데, 실제 모든 차는 다 FR 타입의 자동차가 나오는데 지금은 다 대부분 FF거든요. 그래서 등속 조인트를 통해서 좌우 바퀴를 구동하고 비로소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틀어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좌우로 가고, 또 가다가 쓰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 노면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제거하는 현가장치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게 자동차야. 이렇게 자동차를 쭉 풀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책을 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기관부터 나와요. 기관 나오면 맨부터 뭐부터 나와요? 여기에서 뭐 기계 효율이 어떻고 열 효율이 어떻고 뭐 이딴 얘기 나와. 안 그러나? 갖고 있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기관에 딱 나오면 맨부터 뭐 나와? 그런 거 나오는 거야. 뭐 마찰이 어떻고 기계 효율이 어떻고 뭐 뉴가 어떻고 뭐 람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다가 20페이지 보다가 짜증나.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손해사정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기계 효율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정밀 출력이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 구조정비를 접속하려면 그걸 안 보면 또 모르니까 기관부터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 막 보다 보면 짜증나요. 그러다가 한 20페이지 진짜 잘 읽으면 20페이지만 10몇 페이지 읽다가 뚜껑 덮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과목이 자동차 구조정비.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나는 그렇게 기관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고요. 가장 접근하는 게 이렇게 풀어갈 거야. 그래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의 특성, IM1에부터 쭉 나올 거예요. 시동전도기는 플러밍 왼성인지 오른손 법칙인지 어떻게 구동되는 거고, 이제 기관이 나오면 기관에 다시 들어가서 외연기관이 어떻게 되고 내연기관이 어떻게 되고, 그 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솔린, 디젤, LPG 설명을 할 거고, CNG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미션과 트랜스미션 여러분 배우는 뭐 속동기하고 어떻고 점진기하고 어떻고 막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오토미션에 대한 유성기하 이 변속 같은 거 나도 잘 모르니까 개념만 설명할 거예요. 손해사정 그런 거 안 나옵니다. 2단과 3단 어떻게 유성기하가 변속이 되는지 이런 거 안 나와요. 개념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CVT에서 무단 변속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고유의 장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자동차가 끝나면 그 이후에가 최신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요새 나오는 하이브리드의 개념,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최근에 나오는 어떤 유가가 하락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셰일가스가 뭔지 이런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그게 전반적인 자동차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강의를 하면 거의 8주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든 간에 2년제든 3년제든 4년제든 자동차과 교수진들이 굉장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뭐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3분의 1 이상은 외주 강의가 와서 강사들이 또 강의하고 실제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 과목을 8주 동안 여러분들 엑기스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 자동차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 배우고 친숙하기 위해서 좀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거꾸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자동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준 여러분한테 보여준 그 강의 자료 보면 첫 페이지가 자동차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의 정의, 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 자동차하고 좀 연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는 크게 승용 자동차, 그리고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 연결되면 자동차 보험 어떤 거냐면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어요. 그럼 개인용 자동차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뭐냐? 영업용은 말 그대로 택시라든지 버스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영업하는 거야. 그럼 택시는 승용 자동차의 개념이야. 그럼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합 자동차의 개념이겠죠. 업무용은 뭐냐? 개인용은 뭐냐면 개인용은 비사업용 자동차인데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차야. 승용 자동차에 해당돼요. 개인이 갖고 있는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그럼 업무용은 개인용 승용 자동차가 아닌 법인이 갖고 있는 승용 자동차, 개인이 갖고 있는 승합 자동차, 개인이 갖고 있는 화물 자동차, 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 다 업무용이에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업무용이. 영업용은 택시든 버스든 화물차든 다 뭐예요? 영업용 남바가 되어 있는 게 영업용이에요. 이런 개념을 좀 머리에 두고 이건 보험에서 구분하는 거고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승용 자동차가 있어요. 승용 자동차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세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타입이죠? 세단. 그럼 쿠페 타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쿠페. 투도 형태로 되어 있죠. 쿠페 타입. 그럼 세단도 있는데 이건 노치백 타입인데 뒤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치백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i30라든지 i40 같은 거 이런 게 유럽 스타일이 좋아하는 해치백 타입이. 그리고 쿠페 타입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컨버터블 뚜껑 없는 거 이런 차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승용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걸 거라고요. 승합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승합 자동차는 지금 나오는 거 몇 인승 이상이 11인승 이상이 승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11인승, 12인승 요거밖에 안 나와요. 15인승은 아예 지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15인승 이하까지 아직도 굴러다니는 그 예전에 베스타, 그레이스 이런 게 있으니까 15인승까지는 승합으로 봐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요. 화물 자동차도 경,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특대형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경승용 자동차, 경승합 자동차, 경화물 자동차 있는데 얘네는 자동차 관리법상 어떻게 되냐면 1000cc 미만의 엔진 갖고 있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화물이 10톤 화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엔진이 1000cc 미만을 썼어. 그러면 이게 무슨 차예요? 경화물 자동차. 근데 10톤을 경화물 1000cc를 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데 차는 엄청나게 긴 링컨 컨티넨탈처럼 긴 차 타고 다녀요. 이렇게 만들어서 리무진으로. 상관없어요. 경승형이야. 근데 끌고 있을까 없을까? 갤 이렇게 갈 거야. 뭔 소리 이해되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상 경이 붙는 거는 경승형, 경화물, 경승합은 뭐냐면 엔진이 뭐라고요? 1000cc 미만. 그렇게 딱 나와 있어. 아무 다 필요 없어. 그 실제적으로 이제 승용 자동차 넘어 소형이 어떻고 이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경승형, 경화물, 경승합은 엔진이 1000cc 미만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자동차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보고 좀 깊게 들어가려면 자동차 관리법이 있거든요. 관리법을 보고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킵해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샤시와 바디 이렇게 돼 있어요. 샤시하고 바디는 뭐냐면 자동차는 크게 샤시하고 바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체가 이제 바디고 샤시가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부착 바디 이렇게 나누고 뭐 X보니 타입, I본 타입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도 왕왕 나오는 게 모노코크 타입이냐 프레임 부착 바디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학교 애들이랑 쌍용 자동차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쌍용 자동차에서 버스도 대절해주고 밥도 주고 16GB USB도 주고 하더라고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갔었고 3년 됐나 보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 10월에 갔다 왔는데 자동차를 보면 이 완제품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눠 있어요. 하나는 밑에 이런 프레임 구조로 된 거 하고 하나는 이런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를 하나로 조립을 하는 과정. 이거는 프레임 부착 바디라고 해요. 프레임 부착 바디인데 처음부터 얘가 어떻게 와요? 그냥 하나의
여기에 프레임하고 다 붙어서 나오는 이런 바디. 이거를 모노코크 바디라고 해요. 프레임 부착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는 뭐냐면 프레임 부착 바디는 아무래도 제가 그 쌍용차 갔을 때 이제 코란도 투리스모라든지 이런 차량을 그 조립하는 거 보니까 코란도는 요새 나온 코란도 C는 이 모노코크 바디예요. 코란도 투리스모는 이 부착 바디, 프레임 부착 바디로 가는데 갈 때 프레임 쪽에 따로 오고 이렇게 두 개가 와서 하나 이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 이쪽에 엔진하고 미션하고 현가장치 다 배기장치 다 달고 나중에 얘가 조립해서 하나로 이렇게 조립하는 어셈블하는 작업이고 얘들은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이 안에서 다 조립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큰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거라면 얘는 어때요? 차체 높이가 낮아질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겠죠. 얘는 조립하다 보니까 차체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쉽게 빠르게. 그 차체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차체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경량화도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같이 돼 있으니까 한 번 먹으면 같이 다 망가져. 그렇죠? 정비 작업성이 굉장히 불량하고 더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이 되게 심해요. 통째로 오니까. 얘는 얘 러버가 이렇게 쫙 러버를 깔아서 고무댐을 러버댐을 깔아서 소음이나 진동 흡수 아주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코란도 투리스모 시끄러운데요. 디젤이니까 시끄럽죠. 휘발유 엔진 오면 안 그렇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과 단점만 이해하면 돼요. 장점이 뭐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얘 불가능해. 그렇죠? 얘 경량화 가능하다. 아, 얘는 불가능해. 이 소음 진동이 미흡해. 아, 얘는 굿이야. 얘는 안 돼. 서로 정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면 돼요. 모노코크 바디에 대한 특성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프레임 부착 바디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시와 그 바디하고 샤시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바디가 프레임 부착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가 있고요. 이거 외에 뭐 X본 타입, I본 타입 뭐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사정 쪽에서 중요한 거는 모노코크 바디냐 프레임 부착 바디냐 특성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임 부착 바디는 이 프레임이 꼭 사다리 모양으로 생겨서 우리가 레더 프레임이다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다 해서 우리가 레더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건 사이드 멤버 용어를 얘기할 때 가로지르는 거 크로스 멤버 그래서 샵1, 샵2, 샵3 뭐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리어 샵1, 샵2, 샵3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로지르는 건 사이드 멤버 앞뒤로 종방향으로 있는 사이드 멤버 횡방향에 있는 건 크로스 멤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프레임 위에 바디 부분 위로 얹은 형태이기 때문에 프레임 부착 바디다. 통째로 되어 있는 거는 모노코크 바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그 샤시하고 바디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고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동차의 경우는 전장과 뭐 전폭, 전고, 축고, 윤고, 최저지상고, 앞 오버행, 뒤 오버행, 최소 회전 반경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다음 용어를 짤막하게 설명하시죠. 5개, 2점씩 뭐 이렇게 전장, 윤거, 축거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런 거 내기 딱 좋아요. 오버행 뭐냐? 최소 회전 반경을 뭐 해갖고 하나 딱 넣어놓고 이걸 설명하라. 뭐 얘기하면 되거든요. 전고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5개 딱 써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페이지, 24페이지 있는 것들은 간략하게 그걸 좀 적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적어놓는 거를 여러분만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윤거가 뭐고 축거가 뭐고 최저지상거 뭐 이런 게 뭔지 전장이 뭐고 전폭이 뭔지를 개념 정도는 꼭 좀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25페이지 보면 자동차 각 부분의 명칭에서 뭐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에 다 차 있죠? 집에 차 없는 사람 혹시? 차 다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차, 우리 아버지 차는 무조건 내가 다 한다고 집에 가서 까보는 거야. 절대 다른 거 손대지 말고 까봐갖고 최소한 내 차가 우리 집에 있는 차의 부품이 이거하고 어디 있는지만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만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거 이거구나, 이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 까보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이럴 꼭 필요가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엔진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25페이지에 있는 각 명칭 같은 거 여러분 꼭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엔진룸을 뜯어보면 다 이렇게 생겨 있어요. 뭐 별다른 것도 없어. 근데 요새 차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제네시스만 까봐도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다 플라스틱 커버로 다 씌워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앞범버가 앞에 있으면 라지에다 그릴이 있고 좌우측으로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하고 시그널이 되게 일체식이 많아요. 따로 있다면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위에 뚜껑이 덮고 있는 게 이제 못네트 또는 후드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후드를 올리면 앞부분에 있는 게 통상 맨 앞에 있는 게 에어컨 컨덴서가 있어요. 컨덴서가 있고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라지에타가 있습니다. 라지에타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에어컨 컨덴서 팬이나 라지에타 팬이 일체식으로 되어 있거나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에어컨 컨덴서 바로 옆에 뭐가 달려있냐면 일체식으로 부품이 같이 달려있는 드라이 탱크가 있어요. 드라이 탱크가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밸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라지에타 뒤에 팬이 있고요. 그 좌측 우측에 배터리나 아니면 리저브 탱크 또는 워셔 탱크가 이렇게 좌우측 측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엔진이 놓여 있고 엔진 옆방향으로 미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횡치 방향으로. 앞에서 봤을 때 횡방향으로 엔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FF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휠하우스가 있으니까 휠하우스 위에 서스펜션, 쇼크 업셔버, 스프링 이렇게 있고 이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엔진 뒤쪽이니까 같이 있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쪽이나 좌우측에 에어클리너 통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이쪽에 들어가는 뭐 흡기 매니폴드 뒷부분은 배기 매니폴드 해갖고 뭐 눈에 안 보이지만 뒤에 1번 머플러 통해서 뭐 2번, 3번에서 배기로 나갈 거라고요. 요 앞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좀 고급차이면 이쪽 하나에 뭐 ABS 하이드롤릭 유니트가 있을 거예요. ABS 관장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좋은 거면 HID 관련된 거 라이트 보면 이쪽에 조절 기능 하는 그런 조절기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봐서 아 우리 아버지 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는 꼭 같이 비교해서 꼭 머릿속에 둬요. 그거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부분을 보면 실내는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앞부분이고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세단 타입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항공기 내부처럼 우리가 크러쉬 패드 또는 대시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운전석 앞에 있는 이게 우리가 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겠죠. 스티어링 휠이 뭐예요? 좌우측 차량의 방향을 회전하기 위해서 좌우측 이게 스티어링 휠이에요. 그러면 얘가 스티어링 휠 컬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한 부분 앞에 충격했을 때 운전자가 가슴 흉부 부분이 스티어링 휠에 탁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있으면 폐부, 이 폐가 아마 갈비뼈 부러지면서 폐가 찔려서 아마 즉사할 거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스티어링 휠이 안에 자바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바라 물통 알죠? 쭉쭉 늘어나는 거.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충격이 딱 가해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이게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기능이 돼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 팍 찌그러져서 흉부 압박하는 거를 버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 컬럼, 얘가 연결돼서 밑부분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스티어링 기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오무기아라고 얘기하는 웜 섹터 방식이든지 아니면 레크 피니언 방식의 스티어링 기어가 달려 있어서 현가 장치 바퀴 연결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있을 거고 시트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는 안전벨트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기판이 있을 거고. 또 옆부분에 핸드브레이크 또는 이쪽에 족브레이크 발로 다 하는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조수석 부분에 뭐 에어백이, 조수석 에어백이 있든지,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커튼 에어백 아니면 시트, 헤드레스트 부분에 터지든지 옆에 나오는 뭐 무릎 밑에서 터지는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쫙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앞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이쪽에 있는 그 안전벨트가 같이 폭약이 터지면서 같이 터져요.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면 이 측방에 있는 안전벨트도 교환해야 되고 여기 있는 그 트림류도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하면서 보상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솔직히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정비에서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다룹니다. 이런 최신 자동차 시스템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뭐 두 학교에서 한 학교는 내가 강사로 가 있고 한 학교는 내가 전임으로 있지만 두 학교 가봐야 자동차 보면 맨날 뭐 아반떼 아니면 엑센트 이런 거 갖고 맨져요. 그리고 뭐 어디서 준 좋은 차 있거든요. BMW 뭐 미니 이런 거 그건 전시돼 있어. 타지도 않아. 그래서 다 엉뚱한 차 갖고 공부해요. 지금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80년대 책 갖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외관 쭉 보면, 이제 용어들이 거기, 이거는 뭐, 에스페로 채를 갖다 그려놨네. 자, 용어를 한번 배우자고요. 자, 맨 앞에 있는 게 뭐? 앞범버.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앞핸다. 후드 또는 본네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앞문짝, 뒷문짝, 뒤엔다, 트렁크, 뒷범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용어예요. 그래서 앞범버, 뒷범버, 전엔다, 후엔다, 전도와 후드와 마닛 또는 후드라고 얘기하고 요 위에는 루프 판넬, 뒤에 트렁크 판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품 뭐 하나하나 들어갈 때 범버부터 한번 보자는 거야. 범버는 여러분들 자동차과 범버는 뭐야? 범버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 나한테. 나 자동차 비전공자야. 그럼 나한테 범버에 범버는 충격 흡수 장치다. 맞는 얘기예요. 또 뭘 얘기할 거야? 자, 범퍼의 구성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10점이고 한 장을 쓰는 거 8줄지 B4용지를 뭐라고 쓸 거야? 범퍼 끝. 범퍼는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이게 다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범퍼 응? 에어백? 범퍼? 에어백하고 범퍼가 상관있나? 또 자, 범퍼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쳐요. 맞는 얘기예요. 범퍼는 충격 흡수 장치 간단하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범퍼부터 설명을 할게요. 범퍼는 우리나라는 2.5마일 범퍼, 5마일 범퍼가 있어요. 이 2.5마일 범퍼 about 4km에는 8km예요. 우리나라 2005년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는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 5마일 범퍼가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마일 범퍼는 뭐냐? 8km 이내에 충격이 오면 차체를 완벽하게 보여요. 범퍼 자체가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손해사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5마일 범퍼를 했는데 앞에 가다가 이게 천천히 가다가 툭 쳤는데 내려 허리 아프니 어쩌니 이렇게 잡는 거. 그거 설명할 때 손해사정사는 지식이 있어야 돼. 자동차에 대한 구조 지식. 요새는 블랙박스도 다 나오는데 선생님 이 정도 충격으로 허리 아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자, 아반떼가 벤츠 S600을 깠어. 근데 툭 했는데 아반떼 범버도 이상 없는데 벤츠 S600 뒷범벌 가고 쉥쇼를 하고 난리친대. 그러면 독일차 순 똥차지 뭐. 왜? 5마일 범버거든. 8km 이내 정도 충돌은 충분히 범버 자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차야. 땡깡 부리는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마일 범버와 5마일 범버 차이는 뭐냐면 2.5마일 범버가 대표적인 게 소나타2예요. 옛날 95년도에 있던 만들어진 차. 그거는 탁 치면 어떻게 되냐면 범버가 깨져버려. 빡 하고 깨진다고. 그리고 4km 정도 이내는 흡수를 할 수 있지만 4km가 넘으면 깨져버려요. 근데 5마일 범버의 특성은 뭐냐면 얘가 깨지진 않아요. 이렇게 우그러드는 한이 있어도 잘 깨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가장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버할 때 여러분들 2.5마일 범버와 5마일 범버 특성을 얘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는데 정말 저속으로 쳤는데 엉뚱한 소리 할 때 그 사람 차에 대해서 이 5마일 범버인지 2.5마일 범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기술적으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손해사정사는. 선생님, 지금 현재 전 세계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자동차가 어떤 범버고 범버의 주 기능은 이런 거고요. 선생님 차는 정말 좋은 차를 타셨습니다. 안전에 굉장히 대명사인 볼보 자동차를 타셨어요. 제 차가 이 정도고 선생님 차 이 정도인데 제 차도 선생님 차도 5마일 범버인데 이 정도 충격으로 선생님 차 어디까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차가 아닙니다. 그런 차라면 볼보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생산되고 이렇게까지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사정사의 능력이야. 자동차 구조 정비는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 걸 시험 문제에 내야 돼요. 근데 교수진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자동차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요. 자, 범버하면 뭘 이해해야 되냐? 앞뒤 범버, 전후 범버가 있는데 2.5마일 범버, 5마일 범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5마일 범버는 8km 정도의 충돌로 충격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가해차가 와서 툭 쳤대. 근데 범버 뜯어보니까 레일까지 확 휘어버렸어. 5마일을 초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 선생님, 이 범버를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슨 4km, 5km 와서 쳤다면 그런 거 얘기합니까? 그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위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반바 구조에도 나타나요. 그런 걸 쓰는 거야. 이 반발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충격을 차체로부터 오는 것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범버다. 두 번째, 구성. 범버는 범버 카바, 범버 레일, 범버 에너지 흡수 폼 이런 거, 레일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3. 범버의 종류, 2.5마일 범버, 5마일 범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범퍼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2.5마일 범버, 5마일 범버가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쓰는 게 손해사정사 시험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손해사정과 연결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범버만 쉽게 얘기하지만 범버 하나 갖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딱 하고 어렵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계략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배워갈 거예요. 모의고사 때. 자, 그래서 범버 하면 뭘 기억해라? 2.5마일 범버, 5마일 범버가 있고 범버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후드, 본네트의 역할은 뭘까요? 엔진 지저분한 거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후드, 말 그대로 후드야. 뚜껑이에요, 뚜껑. 엔진룸의 뚜껑이에요. 펜다, 문짝, 뒤엔다, 트렁크 리드 뭐 다 있어요. 뭐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샤시하면서 배워가겠지만 이런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겠다. 왜? 이런 용어도 모르고 손해사정사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꼭 알아두면 좋겠다. 자, 27페이지까지 쭉 그렇게 연결돼서 여러분 좀 보세요. 자, 동력 전달 방식.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보면은 엔진을 쏙 빼놨네. 엔진이 앞에 있고 앞에 있는 엔진에서 동력이 전달되는데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우리나라 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F 타입과 FR 타입이 있어요. FF 타입은 뭐의 약자죠?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약자예요. 앞바퀴에서 구동이 일어나면서 앞바퀴를 굴리는 거죠. 앞바퀴 동력이 일어나면서 앞바퀴를 구동하는 거예요. FR 타입은 동력은 앞에서 구동이 되지만 실제로 굴러가는 건 어디? 뒷바퀴를 굴려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FF 타입과 FR만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면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FR 타입은 눈이 많이 오는 데서는 어떻게 돼요? 눈이 오면 차가 앞으로 못 나가요. 쥐약이야. FF는 그나마 나가는데 FR 타입은 좋습니다. 근데 빙판길, 눈길에서는 완전히 쥐약이야. 써먹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차도. 스포츠카다. 그래서 FR 타입의 장점은 뭐냐면 차체 골고루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엔진, 종치 방향으로 미션, 구동축, 뒷부분에 전감석 기어에서 뒷바퀴를 구동하기 때문에 차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무게 중심이 골고루 편제되어 있어요. 좋죠? 그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조그만 차에 할까요? 큰 차에 할까요? 큰 차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만들었던 포니, 현대자동차 대명사, 그 FR 타입이었거든요. 엑셀이 시작되면서 이제 FF 타입으로 와요. 엑셀 자동차 시작되면서 이제 FF 타입이 시동이 된 거고, 그 전만 다 FR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거야. 동력, 전달 장치하면 FF 타입, FR 타입으로 다 설명을 해요. 100대 중에 10대 중에 8대가 다 FF 타입이라니까요. 책을 안 고쳐.
FF 타입하고 FR 가는데 이게 편하니까 FR로. 그래서 엔진 미션 구동축 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되는데 구동축이 있으면 여기서 길이 변환을 하는 거 자제음과 각도 변환을 슬립음 이런 거 있어요. 배웠어요? 기억나? 자제음과 슬립음 그리고 길이를 변환하고 각도를 변환해서 이거를 구동축을 변환시켜 갖고 이거를 구동축을 통해서 뒷바퀴를 구동하는 거예요. 자제음과 슬립음 다 나와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FR 타입의 동력 전달하는 장치 그리고 각각의 기능 부품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작동 과정을 설명하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고 FR 타입. 그럼 어떻게 돼요? 엔진부터 어떻게 미션에서 구동축 가고 자제음, 슬립음 가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야 된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이렇게 낼 수 있다. FF 타입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버에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식으로 바퀴가 굴러서 진행하는지 설명하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들어야 돼. 계략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답안을 써요? 1의 FF 타입은 뭐다? 가장 대표적인 차고 이런 거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앞부분에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어? 장점은 뭐예요? 조그만 차에도 가능해. 근데 단점이 뭐예요? 앞부분 사고가 나면 대박 사고. 그렇죠. 모든 부품에 오밀조밀 있어 작업성, 정비 작업성도 안 좋고 많이 망가질 확률이 높다. 그런 단점. 장점은 또 장점대로 있고 그래서 바퀴 구동하는 거, 구동 방법, 각 부품 특성 이런 거 설명하면 되겠죠. FR 대 FR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 뭐 MR 타입도 있고 MF 타입, 대부분 이제 MR 타입 뭐냐면 미드 엔진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 버스 같은 경우는 RR 타입이에요. 버스는 어떻게 해요? 앞바퀴가 아닌 뒤쪽에 이제 엔진이 가 있죠. 그럼 뒷바퀴를 구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죠. RR 타입으로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는 다 승용차 문제를 내지 화물차나 버스를 안 냅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FF 타입, FR 타입에 대한 장단점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8페이지 보면 장점, 단점이 FR 방식이고 FF 방식은 D편에 나와 있죠. 장점, 단점을 꼭 비교해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F 타입과 FR 타입의 장단점은 정반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RR 타입. RR 타입은 뭐 승용차는 거의 뭐 없고요. MR이나 이런 거. 주로 이제 스피라? 어울림 모터에서 만드는 그런 차? 국내 이제 자동차 있죠. 그런 게 이제 그것도 RR 방식이라고 보면 거의 MR 방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정가운데 있으니까,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 뭐 이런 차가 있다 그래서 FF, FR, LR 방식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넘어가면 올 필 드라이브라는 4륜 구동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4륜 구동 방식도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어요. 풀타임은 뭐냐면 상시 4륜 구동 방식이에요. 지가 알아서 컴퓨터 제어하는 거죠. 근데 일반 예전에 우리가 찝 형태, 찝차 형태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오는 거야 AWD 형식이지만 예전 것도 어떻게 돼요? 오프로드 가다가 온로드 가면 변환시켜줘야 되거든요. 변환 안 시키면 나가버립니다, 기아가. 그래서 그런 임시적으로 기아 변속을 줘야 되는 거는 이제 파트 타입이고, 그걸 내가 신경 안 써도 지절로 하는 게 이제 올 타입, 풀 타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차륜 구동 방식이냐, 그냥 일반 4륜 파트 방식이냐,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굳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FF 방식과 FR 방식을 비교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비교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각각의 특성에서 하나하나 뽑아냈을 때, 그걸 내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2음절, 3음절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A4용지 한 장 이상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용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전번부 예를 들었지만 엔진에서도 어떤 엔진 얘기할 때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의 특성,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비교 설명하셔야 이러면 그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엔진이 뭐고, 이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쭉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공부량이 많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좀 쉬었다가 32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좀 쉬시죠.